네, 정치본색 심층 토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종욱 정치학 박사 맞으시죠? 네. 예, 김종욱 정치학 박사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역시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저 학사입니다. 예, 뭔가 역시 있어 보이네요. 박사는 라이센스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건희 박사라고 또 그렇게 연결시키세요. 또 아니 왜? 유지 네? 박사예요, 유지 박사. 아니 김건희 박사라고 이 말을 해주는 건 김건희 좋은 거 여사 아니야? 지금 숨어가 계시는데 아니 보통 그 바이든 대통령의 질 바이든 여사도 백악관 홈페이지를 가면 닥터 그렇죠. 질 바이든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예. 예. 교육학 박사시죠 이분이. 예, 그러니까 예. 대부분 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음.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 받았으면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박사는 변호사나 뭐 이런 것처럼 예. 일종의 라이센스예요. 예, 자격증, 면허증 같은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박사라고 부르는 것에 떳떳해야 됩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아니 뭘요? 본인이나 대통령실이 떳떳해야지. 그래서 아예 저는 용산 대통령실에 김건희 박사라고 명기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좀 다른 건 예. 몰라도 좀 유지에 대해서만큼은 좀 국민에게 예.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YUJI? 그거는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영어로 하면 YUJI가 리텐션이거든요. 경영학의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일반적 단어. 예, 고객 왜 나한테 그래요, 근데? 고객 유지, 고객 유지, 커스터머 리텐션 이게 뭐 일반적인 단어인데 그걸 YUJI로 표기를 한 김건희 박사. 예, 아직도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선거 때까지 안. 예, 지난해 12월 많이 이후로는, 힘드신 분. 예,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예. 제가 국방대학원 예. 안보 정책 전략 과정 2년 다 수료했거든요. 예, 근데 그 석사 학위 시험이나 예. 논문을 안 썼어요. 예. 그러면 석사 과정 수료 이렇게만 써도 괜찮아요? 수료죠. 아, 수료. 수료입니다. 아니 그 석사도 두 가지 석사가 있어요. 네. MA 석사가 있고 마스터 오브 아트는 논문을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MBA 같은 경우는 논문을 시험. 원래 안 써. 시험. 예, 시험 본. 5과목을 보라고 했는데 안 봤어요. 봤어? 안 네, 봤으면 봤어요. 아, 수료. 그거를 안 봤으면 수료지. 수료. 그러니까 네, 수료라고만 표현을 그거 왜 써도 쉬운데 되냐고. 안 봤어요? 그때 제가 네. 이렇게 보좌관 할 때인데 막 그때 민주당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일이 바빠가지고 시험을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전정부 탓인 거예요. 예. 지금 재외 투표가 그 어려운 재외 투표 뭐 그냥 네. 뭐 차로 뭐 12시간씩 달려가야 하는 그 재외 투표가 62.8%가 나왔습니다. 예. 사상 최대치고요. 예, 총선으로서는 그렇고 이게 본투표도 역대급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2000년대 이후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게 2020년에 62.2%였거든요. 이번에 많은 분들의 예측은 70%를 넘어갈 수 있는 투표율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좀 하는데 70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참 넘기 힘든 그 벽으로 느껴졌는데 이번에 재외투표 62.8% 나온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 70%도 넘길 수 있겠다. 근데 하지만 저 전망해 보라면 저는 69.5% 정도로. 지난번에 66.2%요. 66.2. 네, 지난번보다는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분위기가 아니, 그래요. 제가 투표율을 네. 분석하는 네. 이제 노하우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노하우입니까? 항상 이제 선관위와 갤럽이 투표 열흘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해요. 예. 그래서 투표하겠습니까? 반드시 투표하겠습니까? 이러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가 74%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와. 그러면 여기서 보통 한 7, 8% 빼면은 네. 이제 본투표율이 나오던데. 아, 그래요? 네. 근데 거의 맞았는데 이번에는 이거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봐도 이제 저번에 보면은 그 사전 투표가 2020년도에 26.69%였었거든요. 예. 투표한 사람들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중에 예. 맞아요. 전체 유권자 사전 중에. 투표는요. 예. 근데 이제 본 투표가 66.2%가 나왔는데 예. 최근 보면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민주당이나 범진보층의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 쪽에 많이 가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사전 투표를 매우 많이 하겠다. 네, 54%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번 그 지난 대선이 36.9%였으니까 예. 26.69에서 36.9% 사이에 어디 언저리에 만약에 사전 투표율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66.2%를 넘어갈 수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되게 이제 제가 투표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율보다 더 중요한 건 응징하는 투표가 얼마만큼 분노. 밀집해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측면인데 예.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제일 투표율이 높을 때가 뭐냐면
누군가 작살내려고 나갈 때가 제일 투표율이 높아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네. 다른 건 몰라도 둘 다 좋으면 뭐 이럴 텐데 하나가 완전히 나빠버리면 그 응징하러 나가는 투표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쳐도 가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투표도 높겠습니다만 투표 강도도 좀 꽤 강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계산해봐도 되겠네요. 사전 투표를 금요일과 토요일에 네. 하잖아요. 네. 그럼 내일 모레 할 때 전체 유권자를 100명이라고 치면 100명 중에서 66명이 지난번 총선에서 투표를 했어요. 예. 100명 중에서 26명이 사전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투표를 한 66명 중에서는 40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네. 사전 투표를 한 겁니다. 예. 투표를 한 유권자 그렇죠, 중에서는 그렇죠. 네. 전체 유권자 중에서는 26명이지만 투표를 한 유권자 중에서는 40명이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걸로 이제 가늠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체 유권자의 퍼센티지보다도 이걸로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사전 투표도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늘 어떤 메시지를 냈냐면 그냥 우리 전국에 계신 후보자들, 지지자분들 사전 투표 많이 해주세요라고 캠페인을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예. 사전 투표가 보수층에서는 잘 안 나갔어요. 음. 부정선거, 사전 투표 부정선거 이래가지고 그런 이야기 아직도 하시던 무슨 있어요. 자유 무슨 당 있죠? 통일당. 자유통일당 아직도 네. 하시죠 그분들은. 그 일부 네. 유튜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근데 이번에는 좀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면 우리가 본투표에서 이겨가지고 투표함을 개함하다 보면 이기는 것 같은데 사전 투표함이 공개되면은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사전 투표 캠페인을 좀 세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혹시 저 대통령이 이런 이쪽 계열의 유튜브는 많이 안 보시겠죠? 스픽스요? 아니 저 이런 자유통일당이랄지 그런 모르겠습니다. 그런 서정욱 이미지야? 변호사를 한번 불러가지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정확하게 네.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나오라고 하세요. 아니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조선이나 동아일보라도 꼼꼼하게 보시는 게 전국 파악하는데 훨씬 더 쉽지 않으실까? 못 볼 것 같은데요. 화가 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예. 그리고 이쪽은 거의 지금 사실은 지상파 언론에서도 거의 다루지를 않는 어떤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 극우 유튜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큰일 생각을 났어요. 갖고 계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 놀란 게 이제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 나와가지고 예. 하는 얘기가 국어라고 있잖아요. 음. 샤이보수 나와주십시오, 나와주십시오. 예. 야, 이 선거 집니다. 예. 우리 지니까 샤이보수가 뭉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주 정체하게 글을 썼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나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선일보가 안 그랬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 지금 상황 자체가 매우 절박하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형님이 구걸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예. 저는 그 칼럼을 보고 예. 여기도 이제 포기했구나. 체념. 체념했구나. 음. 그 끝에 보면은 자 200석이 넘으면 어떻게 되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질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거의 자포자기한 거 아니냐 막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흐름이 누가 승리할까를 물어보는 거는 조금 그렇고 얼만큼 질까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내가 그래도- 누구라고 주체를 말을 안 했어. 그래요. 너무 화내지 실제로- 마세요. 아니 미리 예단하지 마요. 그건 저 다른 진짜- 말 해버릴 수도 있잖아. 예. 저 정통 네. 보수파 정당 신한국당 공채 일기 장성철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얼만큼 질까는 어떻게 보시면 얼만큼 질까? 현재 오늘로써 네. 각종 여론조사의 흐름과 분위기를 살펴보면 범진보 진영 200개, 범여권 100개, 뭐 200대 100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200대 100.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이렇게 한쪽 정당이 200의석을 갖는 것은 나라가 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균형에 맞춰 국민 여러분 얼마나 못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요. 어제 최경영 TV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200석 이상이 낫다.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네. 예,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게 애매하게 180, 190 이것보다는 205, 201 이게 훨씬 낫다. 그렇게 해야 뭐 개헌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진실도 규명되고 많은 의혹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부권을 거부할 예. 수 있고. 전 다 했으면 좋겠다.
KBS 있을 때부터 다 했으면 좋겠다 주의거든요. 대장동도 하고 김건희도 하고 다 해라 단 제발 지금 현재 검찰이 하는 이 못된 버릇들이 있기 때문에 다 공정하게 수사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찾자. 그리고 진실을 좀 밝혀내보자. 진실을 밝혀내면 거기에 따라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다음 무슨 대선에 말이에요? 맞아요. 무엇이든 간에 최수근 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오르신 그런 말씀. 것이고 그러신 말. 그게 국민의 권리 아닙니까? 주권자의 권리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게 대통령이 겁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봐도 대통령이 겁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상황인 거죠. 이 정도 예. 상황이 나오면 한 번 정도는 고개를 숙이고 국민에게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국민이 의심하고 의혹을 갖고 있으면 풀어봐서 내가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는 걸 밝혀주지 않는 한 이건 역사에 예를 들면 숨겨진 진실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겠습니까?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채영 명주 얘기 나오는 게 다 예를 들면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점들이잖아요. 그거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거 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기 부인이 명백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게 몰카쇼라고 얘기하면서 수사도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특검 주가 조작 문제 같은 경우도 수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볼 땐 대한민국 아니고 민주공화국 아니죠. 누가 뭐라고 그렇죠. 얘기해도. 그리고 국민들을 비롯해서 학계도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지난 2년 동안에 권력이 무서워서 학자들이 이 관련된 박사 논문이나 석사 논문을 제대로 검증을 안 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말이 그런 안 일이 된다. 벌어졌어요? 아니 김건희 박사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정상적인 네, 나라로 나는 보기는 이건 어렵죠. 정상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학문은 과학이잖아요. 예. 근데 그 정치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게 뭐야? 야권이 200석 얻으면 네. KBS 사장도 바뀝니까? 아니 그건 안 그런 거는 저는 그것도 옳지 좀 않아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음, 예. 무엇이든 절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네. 다음번에 어떤 정부건 어떤 헌정 체제가 되건 간에 무엇이든 법에 맞게 시스템과 시스템에 규정, 맞게 규정에 제도. 맞게 아무리 꼴 보기 싫더라도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법으로 바꿔서 그 임기를 뭐 이렇게 단축시키지 않는 이상 그거는 그것대로 가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지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오신 말이에요. 예. 이거는 무슨 뭐 권력을 잡았다고 권력을 그냥 잡았다고 다 싫은 사람 다 이렇게 싫은 사람 다 쳐내고 그러면 악순환만 계속되는 거예요. 정말 그 그런 예. 케이스는 하나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KBS 사장 문제를 떠나서 KBS 대비 문건 나온 게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비 문건대로 만약에 이게 작동이 됐다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 어떤 형태로든지 음모를 가지고 KBS를 어떤 방식으로든 바꾸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주 예를 들면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저는 이런 것들이 교정이 돼야 KBS 사장을 하면서도 월권 행사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든지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뭐 국정감사, 국정조사 강력하게 요구하겠죠. 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총선 이후가 더 걱정인데 신평 변호사 한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멘토라고 지칭됐듯이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하루 전인가요? 예. 하루 전에 썼습니다. 함은경 후보가 보내는 시그널이 있어요. 예상대로 함은경 후보가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뭐 한번 뱉은 말이니까 모르겠고 함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꺾기란 불가능하고 이 선거는 결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는 선거다. 저 뒤에 보면 한동훈은 이재명을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2월까지는 선방했지만 절대 조국이랑은 상대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이길 수 없는 선거다. 여권 내에서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위기가 아주 진하게 그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2월 달까지는 네. 양당이 뭐 비슷하지 않겠느냐 막 그런 전망도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참전하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세게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국민들께서 약간은 좀 잊고 있었던 그런 정권 심판론이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총선 끝나고 국민의힘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쪽은 서로 뭐 좀 그동안 다툼이 있어도 네.
아이고 뭐 우리가 이겼는데 뭐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네. 진 쪽은요 나는 잘했는데 당신 때문에 졌어 이러한 책임 소재를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내전에 가까운 아주 정말 역대급으로 보기 어려운 집권 여당의 혼란 상황을 보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쫓아낼 수 있을까요? 쫓아낸다기보다는 네. 책임론 가지고 네. 뭐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파 정당이 엄청난 이제 논란이 벌어지겠죠. 네. 그래서 한동훈 세력, 윤석열 세력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그래도 보수파 진영에서 차기 지도자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한동훈으로 뭉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여기는. 아, 왜냐하면 그래요? 한동훈 때문에 졌어? 한동훈을 할 만큼 했잖아. 대통령이 중간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때문에 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몰고 가겠죠. 네. 이제 한동훈 세력들은. 그럼 책임은 누가 져? 대통령 때문에 졌다고 봐야죠. 그러면 대통령이 책임을 질 수도 근데 없고 어떻게? 문제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바닥을 보이고 있잖아요. 문제는. 음. 그러니까 본인이 한 얘기가 뭡니까? 패배 메시지를 내요. 저 사람들이 200석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무슨 선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대중들한테 한 얘기예요. 또 하나가 정치 초보인데 이해해 또 주시죠. 하나 혼선의 메시지잖아요. 4월 1일 날은 책임이 저한테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해. 대통령 잘못이잖아 왔다 갔다 얘기했다가 했죠. 그 다음 날은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살이 났겠습니까? 하루 동안. 예. 뭐 하자는 얘기야? 너 나가서 왜 그런 얘기해? 라고 오만 화살이 날라오니까 그 다음날 깨갱하고 제가 볼 때는 가서 제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홍준표 대구시장이 너는 왜 셀카놀이하고 앉아있어? 네가 무슨 대통령 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 뭐겠습니까? 홍준표라는 인물 딱 등장하는 순간 홍준표는 한동훈을 치면서 대선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주는 모양새를 띠고 있잖아.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게임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 포지셔닝 싸움을 하고 있는 그렇죠. 포지션이죠. 매우 문제가 많은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국민에서 낙인이 찍힌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에서 바닥이 드러나서 야, 저 리더십으로 앞으로 끌고 갈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난다면 저는 새로운 제3의 대안을 찾기 위한 흐름들이 좀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아직 선거가 이제 투표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국민의힘 그렇죠. 패배를 상정을 하고 이후에 어떻게 될까라고 논의하는 것은 좀 일러 보이고 일러 보인다. 그거는 예. 이제 다음 주에 하시죠. 그럴까요? 네. 예. 그러시죠. 그거 아니 혹시 저기 국민의힘이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예. 선거는 항상 알 수가 없으니까. 이변 막 와 예상을 못한 결과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하루 앞두고 또 그럴 수도 그렇게라도 있고. 위안을 받을 너무 수 교만하지 있다면 마십시오. 교만한 오만해 게- 보입니다 지금. 예. 오만한 게 아니고요. 예. 아니 1년 6개월 동안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국민이 60%이라도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정부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만한 거죠. 상식적으로. 그것도 그거지만 좀 불리한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럼 가령 이제 그 보수 후보들 이른바 개혁신당이랄지 뭐 이준석 지역구도 마찬가지, 화성을도 마찬가지고 장해찬의 부산 수영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막판에 단일화 같은 거를 불가능해요. 그래요? 네. 왜? 장해찬 후보 같은 네. 경우에는 그 좀 주저앉힐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명 저 위에 네, 용산에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만둬.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만두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해가지고 그만두라고 하겠어요. 그만두라고 한들 그만두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는 장해찬 후보가 나가면 수용을 뺏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해서 저는 그래도 선당후사 하겠습니다. 민주당에게 우리 수용을 넘겨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여러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예. 또 그렇게 안 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발언들을 보면 절대 뭐 물러서지 않을 것 같긴 근데 한데. 막 이렇게 긴장을 막 최고조로 올렸다가 그렇지. 그렇긴 갑자기 하지. 뚝 떨어뜨리는 그렇지. 효과가 있는데 예. 장해찬 후보는 만약 이번에 계속 완주를 해가지고 네. 수용이 민주당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예. 국민의힘 이 내에서. 정당 안에서 음. 정치하기가 쉬워 보이진 않아요. 음. 대통령 믿고 말이야 지금 당을 위태롭게 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정치적으로 낙인 찍힌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이 쭉 가던 전 단일화를 하던 상관없이 장해찬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낮기 때문에 정치적 미래가 별로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 대통령이 되게 밀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막 대통령실 불러다가 비서관도 시키고. 그러니까 댓글에서 계속 대가리 저보고 이제 대가리 쳐들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4월 10일 이후에 만약에 지금의 상황이 그대로 간다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행사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해서 김대중 주필이 얘기하는 하야 얘기가 터져나올 거고 네. 탄핵 얘기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을 쓸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해찬 후보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본인이 여기서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미래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징조가 좀 그런 게 그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떨어진 전직 대통령실 직원들 참모들 있잖아요. 경선에서 떨어진 떨어진 사람들 이미 대통령실 들어갔어요. 몇 명이 아니, 4월 10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요. 이미 들어갔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네. 용산에서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그냥 다르다. 다시 이렇게 재고용 해줬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좋겠다. 대통령실에서 네. 나왔던 사람들은 아주 네. 이제 나만 또 대통령실 가서 뭐 일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대통령실이 언제까지 갈까? 아 임기 3년 남았잖아요. 3년 2개월. 아니 세종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 좀 예, 다의적인 의미가 포함된 거라고 좀 생각이 예, 듭니다. 얼굴 빨개지셨습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레임덕 그다음에 대두덕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야마 국민적 온기가 달라질 거요. 대통령이 국민하고 느끼는 이 온도 자체가 다를 거예요. 맞습니다. 온도가 다른 상황에서는요. 잘못 발 디디면은 디어버리고 살이 예를 들면 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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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막판에 대통령이 예. 그래. 사과를 할까? 아니 예를 들면 총선 지고 뭐 이런 거 뭐 내가 뭐 그동안 뭐 민주당이 뭐 180석이었는데 내가 네. 뭐 국정운영 못했어? 또 뭐 내 권은 나 행사했는데 예. 민주당이 뭐 190석 어떤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네.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육선이 되면 예. 이제 조정식 의원이나 아니면 추미애 전 장관 중에 한 명이 국회의장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추미애 전 장관이 국회의장 돼가지고 딱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럼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좀 나와요. 예. 그럼 추미애 전 장관한테 인사하고 그러네. 존경하는 추미애 국회의장님 하면서 이제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내가 정말 안 가겠죠? 생각을 하면.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2020년에 103석이었단 말이죠. 네. 국민의힘이. 네. 근데 막판에 선전을 해서 110석이라도 가져가. 110석이라도 이번에 네, 네. 이번에 막판에 선전해서 110석이라도 가져가고 범야권이 190석 정도를 해요. 110대 190. 예, 110대 190. 그러니까 200이 못 넘는다고 하더라도 네. 110석이면 지난번보다 한 7석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네. 예. 선거라는 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110석을 가져갔으면 내가 승리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뭐야?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이겼잖아. 지난번보다는 낫잖아. 대통령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지율이 지금 저 30 이런 상황에서 예, 30%대 뭐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네, 거지. 왜냐면 자기 객관화가 좀 덜 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아니 이럴 것 같아요. 이분들이. 내가 말이야 26차례 민생 토론회를 하면서 그렇죠. 지역을 다니면서 다 밀어줬는데 너희들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번 네. 선거 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서 그나마 내가 했기 때문에 7석 좀 더 얻었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대통령실의 분위기상. 대여섯 석만 더 얻고 그러면 야 110대 190이면 또 같은 거지 뭘. 근데 최 앵커님 예. 바보도 그렇게는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 아. 얘기. 아니 그러니까 바보도 그런 제가 생각을 그 말- 안 할 거다. 제가 그 말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바보 아닌가요? 뭐 이런. 아니요. 바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네. 것이기 때문에 예. 용산에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아니 그걸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돼. 아니 근데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근데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월 10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선거에서 경선이나 이런 데 떨어진 네.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음. 국민에게도 자기 지지층에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또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총선에 졌어요. 동일하게.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신은 쓸만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중간에. 그죠? 그렇죠. 그래도 본인이 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논리라면 그렇지.
좀 그렇다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가게 되면 충돌인 거죠. 충돌. 그러면 190대 110석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개혁신당 같은 게 존재하면 교섭단체 요건되게 17명만 탈당을 하면 그러니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예를 제가 볼 때 그럼 완전히 그러니까 190대 뭐 110, 2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이 상태를 3년 동안 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 구조를 바꾸자라고 하는 여론이 높아졌을 때 저번 탄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권에서는 아이고 무서워 이랬다가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때 가서야 광장에 나와서 탄핵하자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200석이었던 건 아니거든. 그죠? 그러니까 아니죠. 그리고 닉슨이 사임한 것도 민주당, 공화당 숫자가 거의 비슷했어. 예, 미국 역사가 늘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숫자가 비슷했지만 사실이 나오고 거짓말한 게 나오고 정확한 증거가 나오니까 국회에서 탄핵 준비를 하니까 그냥 사임한 거야. 그리고 탄핵의 요건은 국민의 지지예요. 그렇지. 국민의 지지가 사라지면 네, 국회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리고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잘 봐야 되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일보를 내고 난 다음에 한 1년이 지나고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합니다. 재선을 해요. 일보 후에 재선을 하고 1년 뒤에 재선한 다음에 또다시 1년여가 흐른 뒤에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총 걸렸던 기간이 2년이에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1년차, 재선 1년차 하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렇죠. 근데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시기는 재선되고 나서 1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이었다. 이거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절반이었다. 지금처럼. 그러면 200석이든 190석이든 간에 최수근 상병 사건에 관한 새로운 팩트가 나오고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또는 대통령이 개입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바뀔 것이다? 누구도 예단하지 못하지.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판단을 헌재에서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법률 위반의 중대성 문제를 따지는 건데, 지금은 대통령이 그걸 다 막아놨던 거잖아요.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상황이 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간다면 하나하나 법 위반 사례가 등장하게 되면 아주 중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요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계속 탄핵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저는 객관적인 탄핵은 안 좋다고 봐. 객관적인 사실만 사임이 얘기하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야가 생각해요. 제일 빠른 길이긴 한데 예. 실제로는 그 김대중 주필이 얘기하듯이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 김대중 주필이 얘기하잖아요. 총선에 지고 나면 대통령은 맞습니다. 이름밖에 안 남는다. 그러면 예. 본인이 정책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태도를 바꾸든지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든지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뭐 선거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예. 내일 사전 선거 투표 후에 잘하시고 내일 그런 사전 얘기하고. 투표는 하실 거예요? 사전 투표. 예. 하여튼 토요일 날이라도 예. 투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비례정당은 어느 당을 찍으실 건지 장선줄 소장님의 저 개혁신당 찍으려고 그럽니다. 아, 그러시구나. 양 거대 정당의 극단적인 지역주의, 갈등, 혼란, 분란 예. 이 정치를 좀 예. 개혁신당이 좀 의미 있는 의석수를 얻어서 알겠습니다. 국회나 예. 원론적인 얘기하니까 재미없어요? 예. 아니 재밌어요. 국회에 가서 좀 대화 타협 조정에 좀 이러한 예. 정치가 국민들이 좀 정치 그래 좀 잘하고 있네? 예. 이렇게 좀 박수 칠 수 있는 계기가 개혁신당이 좀 의석수를 얻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김종 개혁신당 박사님은 뭐저 저는 이제 당인이기 때문에 당인이기 때문에 일삼으로 가야 되는데 일삼으로. 그 노영희 변호사가 소나무당도 뛰어다니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조국 혁신당도 얘기하는데 예. 아니, 당인이라면 그렇지. 당원이면 어쩔 수 없죠. 3인 거고요. 예.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유권자 여러분들이 그 윤석열 정부를 응징하고 심판하고 싶으시다면 예. 다 투표장에 나오셔라. 투표장에 나오셔서 1-3을 찍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1-3을 못 찍겠, 아니 1번을 찍어야겠죠. 3번을 못 찍겠으면 예. 그 다른 번호도 찍을 수 있으니까 일단 투표장에 많이 나오셔서 예.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를 들면 응징하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보여주셔라. 저는 그런 바탕 위에서 범진보 진영이 좀 아주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한다면 그때부터 국민에게 책임 정치의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1-3번 찍어야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2010년도 그때 막 김무성 대표 보좌관을 할 때 예. 원내대표 그때 하셨거든요. 예. 그때 이제 민주당의 파트너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이셨어요. 그때 이제 김무성 대표와 박지원 대표가 상당히 정말 의회 정치 아. 이런 모습들을 네.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박지원 원장님이 참 배지를 다시고 국회에 들어가시면 정말 국회가 한층 좀 갈등과 혼란과 분란 막 대립 예. 이런 것들을 좀 야, 또 중재하시- 오신 걸 오셨어요?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지원 김창국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셨고요. 왜 제가 예.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